여러분 안녕하세요. 법학입문 제2부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제2부 헌법의 기본 원리는 모두 3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7장 헌법의 의의와 특성, 그 다음에 제8장 기본권, 그 다음에 제9장 통치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중에서 제7장 기본권은 간단하게 아주 기초적인 내용만 간단하게 정리해서 넘어가고, 제7장 헌법의 의의와 특성, 그리고 제9장 통치구조는 좀 양이 좀 많을 겁니다. 자, 그럼 우선 오늘은 제7장 헌법의 의의와 특성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제 헌법의 개념인데, 헌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거죠. 자, 헌법이란 무엇일까요? 자, 헌법은 세법의 반대말이다. 이거 웃기지도 않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헌법은 뭐냐 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개념을 정의하면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을 거예요. 기본권과 통치 구조를 정하는 국가의 최고 법규범이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3가지 요소를 담고 있죠. 그래서 이제 기본권을 이제 헌법에서 다루고, 또 하나가 이제 통치 구조고, 그다음에 이제 3번째는 뭐냐면 헌법이 한 국가의 최고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헌법을 간단하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헌법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또 이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그 한 예가 바로 이제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우리가 또 하나 보는 거는 이제 헌법의 헌법 개념의 역사적 발전 과정, 또는 그냥 헌법의 역사적 개념이라고 하는 건데, 역사적으로 이제 헌법이 크게 한 3단계로 발전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고유한 의미의 헌법에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근대 입헌주의적 의미의 헌법, 그 다음에 2차 대전 이후에 현대 복지국가적 의미의 헌법 해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헌법은 크게 3단계로 발전해 왔다. 이렇게 이제 또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2가지를 보는 건데, 우선 헌법을 이제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우리가 전에 법의 연원에서 연원을 형식적 의미의 연원, 뭐 실질적 의미의 연원, 이렇게 나눴던 거를 연상시키게 하는데, 말 그대로 형식적 의미의 헌법은 형식을 기준으로 해서 헌법이다 아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고, 반면에 이제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형식이 아니라 바로 내용이 이제 헌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냐 그렇지 않냐, 이거 갖고 이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 의미의 헌법에는 바로 이제 뭐 기본권이라든가 이 통치 구조를 다루는, 주로 이런 걸 다루는 그러한 내용이면, 비록 헌법이 아니어도 또 이제 헌법이 없는 나라 같은 경우, 또 헌법이 있어도 이러한 내용이 또 법률에 담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헌법에서 다루는 그러한 내용을 법률에 담았을 때, 이걸 우리가 또 이제 헌법학에서 헌법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 의미의 헌법에 해당되는 뭐 그런 법률, 또는 헌법의 실질적 의미 헌법에서 다루는 거를 담고 있는 법률,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형식적 의미의 헌법은 어떤 경우냐 하면은 바로 성문헌법이 있냐 없냐, 이거 갖고 아주 간단한 기준이죠. 아주 명확하고, 그래서 성문헌법이 있으면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 있는 것이고, 반면에 이제 성문헌법이 없으면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 없는 불문헌법 국가 같은 영국이나 뉴질랜드 대표적인 경우로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성문헌법, 헌법전이 없는데, 이런 나라는 그러니까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었고 이제 실질적 의미의 헌법만 있는 나라고, 그래서 이런 영국과 뉴질랜드는 불문 헌법 국가에 속한다. 아마 전에 법의 연원 때도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그렇게 되고, 이제 그렇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오늘날 헌법전, 즉 성문헌법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이렇게 이제 성문헌법을 갖고 있는 경우에 그런 성문헌법, 즉 헌법전에 최고법의 지위를 부여한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보통 지구상에 오늘날 그 다수의 국가는 최고법의 지위를 갖는 헌법전, 성문헌법이 보통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렇게 헌법의 개념을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으로 나눌 때 우리가 이제 주로 볼 것은 뭐다?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지난번에 법의 연원에서도 연원이 형식적 의미의 연원과 실질적 의미의 연원으로 나눠봤는데, 그리고 나서 주로 본 게 뭡니까? 바로 형식적 의미의 연원을 봤죠. 그래서 뭐 법은 형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법에서 그 뭡니까 주로 다루는 게 형식적 의미, 형식의 형식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다루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그런 형식이라고 하는 건 어떤 객관적으로 평가 판단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객관적인 그런 이제 특성을 지니니까 나름대로의 어떤 형식 또는 이런 형식적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포함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범위가 좀 명확해지고 그 범위 안에 드는 것들 또 우리가 논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헌법의 개념을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으로 나눌 때 우리가 이제 볼 거는 그 중에서도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뭐 그 법의 연원에는 뭐 헌법 말고도 뭐 법률, 뭐 명령 또는 규칙, 자치법규 이렇게 성문법의 연원의 경우만 하더라도 이 다른 그 법의 연원도 많이 있지만 특히 이 성문헌법, 헌법전은 이거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왜? 국가의 최고법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이게 이제 소위 말하자면 헌법에 있는 것만으로도, 즉 헌법에 그러한 그 규정, 헌법의 규정으로 명문화되는 것만으로도 강력한 법적 지위, 효과가 인정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간단한 예를 좀 볼 텐데요.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위헌 법률 심사 제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필요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어떤 전제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냐 하면은 일단 위헌 법률 심사 제도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한 국가에 일단 성문헌법, 즉 헌법전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헌법의 최고 규범성이 인정이 돼야 된다 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그러한 경우에 해당이 되고, 우리나라 말고도 이제 많은 국가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비교해 볼 거는 우리나라, 그 다음에 미국, 독일 이런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이제 성문헌법이 있고 또한 그 헌법이, 성문헌법이 최고법의 지위를 갖죠. 그래서 한국, 미국, 독일,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런 헌법전이 없는 이런 불문헌법 국가인 영국, 요 네 나라의 경우를 비교하면은 나름대로 또 의미 있는 그런 차이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건 우리가 이제 법의 연원에서 봤으니까 생략을 하고,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이제 얘기할 거는 뭐냐면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위헌 법률 심사 제도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성문헌법과 또 그러한 성문헌법의 최고 규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헌 법률 심사 제도는 미국식이 있고 독일식이 있다. 우리나라는 독일식을 따르고 있다. 뭐 이 정도 간단하게 정리해 보고요. 나머지 또 두 가지 아주 그 중요한 차이점을 느낄 수 있는 건데 나머지 두 가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 위헌 법률 심사제도 외에 그 두 번째로 볼 것은, 이어서 볼 것은 헌법상의 기관과 법률상의 기관을 구분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헌법상의 기관은 예를 들면 국무총리, 뭐 대통령, 뭐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뭐 이런 헌법상의 뭡니까 선거관리위원회, 뭐 이런 헌법상의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기관들은 법률에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도
명문에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무총리를 예로 들면 국무총리는 정부조직법이라는 법률에서만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말 그대로 헌법상의 국가기관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법무부 장관 또는 뭐 외교부 장관 이런 이제 장관의 경우에는 헌법에는 그냥 각부 장관이라고 돼 있지 뭐 법무부 장관이나 또는 외교부 장관이라고 돼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그 각부 장관의 구체적인 명칭이나 또는 임무의 범위 이런 건 어디 나오냐면 이제 정부조직법이라는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교부 장관, 법무부 장관 이런 국가기관은 법률상의 기관이라는 거죠. 그럼 중요한 차이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헌법상의 기관이 더 강력한 법적 지위를 보장을 받는다. 한 예로 과거에 이제 보면은 통상 업무가 지금은 이제 산업자원부에 있고 또 원래 전에도 산자부에 있었는데 한동안 이제 통상 업무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거를 외교부로 넘겼어요. 그래서 외교부가 외교통상부였었다가 다시 통상 업무를 다시 이제 산자부로 지금은 이제 돌려 그 산자부로 다시 넘겼죠. 그래서 지금 외교부인데 그럼 이렇게 외교부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외교통상부로 바뀌었다가 다시 외교부로 바뀌었는데 환원이 됐는데 자 이럴 때 이런 이제 외교부에서 외교통상부로 바꾸는 이러한 것들 또는 외교통상부에서 다시 외교부로 바꾸는 이런 것들은 뭡니까? 국회가 정부조직법이란 법률을 개정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법률 개정 절차에 따르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헌법상의 기관보다 이런 그 변경이 수월합니다. 반면에 헌법상의 기관, 예를 들어서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통령 중심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정부 형태를 개정을 바꾼다면 변경을 한다면 미국식의 이제 정부통령제, 흔히 우리가 또 순수 대통령제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 국무총리를 없애고 애매한 그 미국식의 어떤 부통령을 두는 이런 거를 이제 개인적으로 지지하는데 물론 이제 이런 그 헌법의 개정은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모여서 좀 더 심도 있게 좀 더 깊이 있게 검토가 돼야 되는 건데 일단 내 개인적으로는 뭡니까 이제 그런 거를 좀 선호하는 면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국무총리 제도를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 국무총리 없애고 부통령 제도를 도입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뭡니까 국무총리 없애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그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란 거죠. 없애고 싶다고 해서 그냥 정부 조직법만 개정을 한다라고 해서 국무총리라는 국가기관을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란 겁니다. 국무총리라는 국가기관을 없애려면은 헌법을 개정해야 돼요. 헌법의 개정은 매우 어렵죠. 왜? 헌법의 개정은 단순하게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절차가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헌법의 개정 절차가 명시되어 있죠. 128조부터 130조까지 세 개의 조문에 거기에 보면은 헌법을 개정할 때는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무총리라는 국가기관을 없애고 싶다 하더라도 이거는 헌법의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부조직법이라는 법률만 단순하게 개정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상대적으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 하면은 헌법상의 기관인 국무총리는 그러한 지위를 훨씬 더 강력하게 보장을 받죠. 왜? 국무총리라는 국가기관을 폐지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헌법의 개정은 법률의 개정보다 훨씬 더 까다롭기 때문에 그만큼 더 강력한 법적 지위가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헌법에 규정이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강력한
지위가 보장이 되니까 헌법은 좀 다른 법하고는 질적인 차이가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왜? 국가의 최고법이니까. 두 번째 차이점에 대해서 봤고, 세 번째는 이제 헌법유보와 법률유보예요. 자, 지금은 이제 헌법유보라는 표현을 별로 안 써요. 요즘은 이제 기본권의 헌법적 한계라는 표현을 일반적으로 쓰는데, 그럼 왜 굳이 요즘 쓰지 않는 헌법유보라는 표현을 썼냐? 이거는 이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거죠. 왜냐면 이제 이 헌법유보는 쉽게 얘기하면 뭐냐? 헌법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헌법에 두는 게 바로 헌법유보고, 반면에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법률에 둔 게 법률유보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념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좀 쉽죠. 그래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헌법에 둔 거는 헌법유보고,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법률에만 뒀을 때는 이제 법률유보가 되는데, 이게 이 자체가 엄청난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헌법에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위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도 그럴 것이 위헌이라고 하는 것은 하위법인, 예를 들어서 법률이 상위법인 헌법에 위반될 때 위헌의 문제가 생기는 거지, 헌법에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을 때에는 헌법에 제한 규정이 있는 거니까 뭡니까? 당연히 위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위헌 문제라고 하는 것은 헌법보다 하위법인 법률에 기본권의 제한 규정을 뒀는데, 그러한 제한하는 정도가 헌법의 어떤 그 제한할 수 있는 그런 한계를 넘어섰을 때, 그럴 때 그 하위법인 법률이 그 위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위헌의 문제는 법률 유보의 경우만 발생을 하고, 헌법 유보의 경우에는 위헌의 문제가 아예 처음부터 제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야, 이거 뭐 헌법에 그런 제한 규정을 헌법에 두는 것만으로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역시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이번에는 예를 들어줄게요. 자, 이런 그 헌법 유보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 하면은 헌법 29조에 나와 있는 국가 배상 청구권이에요. 이 국가 배상 청구권은 뭐냐 하면은 1항을 보면 이렇게 되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해서 국민의 기본 그 기본권의 하나로 이제 국가 배상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되는 거냐?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이제 군대에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하는데 포탄이 엉뚱한 농가에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농가의 축사가 파손되고 거기서 키우는 가축들이 많이 죽고 다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군 당국이 피해 입은 농민에게 그 뭡니까 배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피해를 입은 이제 그 축산인은 이제 1억을 배상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데 이제 군 당국에서는 5천만 원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이제 서로 배상액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이제 협의를 하겠죠. 근데 협의를 했는데 당사자 간에 합의가 안 돼요. 합의가 안 돼. 협의를 해서 합의가 안 된 거예요. 자,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이제 재판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그럴 때 이제 재판으로 갈 때, 특히 이제 이런 국가배상 청구권이 현실적으로 이제 그 뭡니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뭡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배상액의 합의가 안 되면 결국은 이제 국가배상 청구권을 이제 그 기반해서 이제 피해를 입은 농민이 뭐 군 당국을 상대로 해서 1억을 배상하시오. 이렇게 이제 민사소송을 제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국민, 뭐 꼭 국민만이 아니고 이제 개인들은 이러한 이제 국가배상 청구권이 있는데, 이제 얘기 핵심은 2항이에요. 2항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바로 헌법 유보,
오늘날의 기본권의 헌법상의 한계의 한 예입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 이렇게 됐죠. 군인, 군무원. 군무원은 그 행정 공무원인데 이런 그 국방부 소속 그 행정 공무원은 또 이렇게 군무원이라고 해서 좀 그 행정 일반 공무원 중에서도 좀 구분이 돼요. 그래서 이런 이제 국방부 소속 공무원, 그다음에 경찰 공무원, 그다음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 여기에 이제 전형적인 예가 동원 예비군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이건 뭐냐? 군인 등은 29조 1항에서는 이런 뭡니까? 개인들에게 기본권으로서 국가 배상 청구권을 1항에서 규정을 한 다음에 2항에는 예외 규정을 둔 거죠. 그래서 2항에서는 뭐냐면은 군인 등은 국가 배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어떤 경우냐 하면은 아까와 같은 군 훈련을 하는데 군 훈련 중에 그런 그 포탄이 잘못 떨어져서 그 군인이 훈련 중인 군인이 다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제 물론 국가가 보상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계급이라든가 나이, 뭐 부상의 정도 이런 거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는데 이게 아예 법률에 보상액이 정해져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그런 그 조건에 맞는 딱 그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보상액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그런데 이제 피해를 입은 군인이나 그 가족들 유가족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건 너무 그 보상액이 적다. 우리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뭐 1억을 보상 받아야 되겠다. 군 당국은 5천만 원, 그 법령에 따라서 5천만 원을 보상금으로 이제 지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적다. 1억을 보상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경우에 역시 이제 의견의 차이가 존재하는 거죠. 이때 그러면 군인 등도 그런 그 군 당국을 상대로 해서 국가 배상 청구권에 근거해 가지고 어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냐? 없다는 거죠. 이 경우에는. 왜? 29조 2항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군인은 국가 배상 청구권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에서 정하는 보상금을 받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비록 보상액이 적다고 생각하더라도. 이런 현실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29조 2항이 바로 이제 그 기본권의 헌법상의 한계 또는 이제 헌법 유보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사실 얽힌 또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죠. 1차 사법파동에 또 도화선이 됐던 사건이기도 한데 그거는 이제 관심 있는 사람은 뭡니까? 그거 한번 찾아보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현실적으로 커다란 차이가 있죠.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헌법에 있는 경우하고 법률에 있는 경우 질적으로 그 커다란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문헌법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위헌법률 심사 제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헌법상의 성문헌법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상의 기관과 헌법상의 기관은 법률상의 기관보다 훨씬 더 강력한 보장을 받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헌법 유보는 세 번째 위헌의 문제가 생기지 않고 법률 유보의 경우에만 위헌의 문제는 생기는 거다. 뭐 이런 얘기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성문헌법이 있고 없고가 단적으로 이런 세 가지 경우만 보더라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을 이제 우리가 차이를 이제 비교해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어지는 내용은 뭐냐 하면은 그 헌법 개념의 역사적 발전 과정이에요. 자, 이것은 뭐냐 하면은 헌법은 역사적으로 보면 크게 세 단계에 걸쳐서 그 발전해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계는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 있었고 이후에 이제 우리가 앞서 배웠던 국민 주권주의가 확립이 되면서 즉 근대 국가에 들어와서 주권자가 이제 군주에서 국민으로 교체가 되면서 뭡니까 출현한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의 형태로 이제 발전을 하고, 이어서 2차 대전을 겪으면서 현대 복지국가적 의미의 헌법으로 이제 발전해 온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세 단계로 걸치면서 이제 발전해 왔는데, 자, 그 중에 이제 고유한 의미 헌법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하면은, 이게 그 실체적 내용 설명은 아닌데 이 표현이 아주 적절해요. 고유한 의미의 헌법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존재했다. 이렇게 설명하면, 어떤 실질적인 내용을 설명한 건 아닌데 상당히 그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 어떠한 형태라는 걸 우리한테 잘 전해주는 면이 있다는 거죠. 의외로.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나 존재했다는 거는 근대 이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중세에도 존재했고 고대에도 존재했다는 거죠. 야, 그러면은 근대뿐만 아니라 현대뿐만 아니라 중세나 고대에도 존재했던 이러한 그 헌법은 어떠한 것이냐 했을 때, 여기서 한 가지는 이제 분명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유한 의미의 헌법에서는 기본권이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고유한 의미의 헌법에는 통치 구조만을 다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유한 의미의 헌법의 범위에는 통치 구조만 있지, 여기에는 기본권이 헌법의 필수적인, 본질적인 고유한 부분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얘기는 이제 헌법 교수님들은 좀 싫어하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 팩트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은, 이런 그 우리가 헌법을 영어로 얘기하면 그 constitution이죠. 영어로 constitution. 이걸 이제 그럼 이게 구성, 조직 이런 뜻의 명사인데 이게 또 헌법이란 뜻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헌법이라는 영어의 단어가 constitution이 이게 그 영어로 헌법이라는 의미의 영어가 되느냐, 이제 좀 처음에는 좀 의아할 수도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 일리가 있어요. 헌법을 constitution이라고 하는 걸 왜냐하면, 자, constitution의 동사가 뭡니까? constitute죠. 그럼 constitute는 그 뜻이 뭐예요? 구성하다, 조직하다. 바로 그거의 명사가 constitution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헌법이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 구성하다, 조직하다 하고 헌법이 어떻게 연결되냐? 바로 고유한 의미의 그 헌법이라고 한 것은 국가의 조직을 정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영어로 constitution이라고 한 거라고 추론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조직을 정하는 법이니까, 그럼 구성하다, 조직하다, constitute, 그거의 명사 constitution. 그래서 constitution은 구성 조직만이 아니고 이제 법에서는 헌법을 의미하는 그런 그 영어의 단어로 쓰이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그 뭡니까 constitution이라는 것이 역사상 가장 오래된 헌법의 형태인 고유한 의미의 헌법의 특징을 오히려 압축적으로 잘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constitution이라는 단어의 유래를 좀 추론해 봤을 때 이런 그 설명이 가능하지 않나 하는 것이고요. 또한 이 constitution은 그 영어권의 그 법학에서는 헌법만이 아니고 국제법의 국제기구 설립조약을 의미할 때 이런 그 constitution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표현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유엔 헌장이라고 하면은 유엔이라는 국제기구의 constitution, 헌법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고, EU 설립조약 하면은 EU라는 국제기구의 헌법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왜냐면 바로 이런 EU 설립조약에 의해서 EU라는 국제기구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유엔 헌장이라는 그런 또 국제기구 설립조약에 의해서 유엔이라는 국제연합이라는 국제기구가 만들어진 거니까, 비록 그 국내법의 헌법은 아니지만 그런 국제기구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을 만든 그런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제법에서도 constitution이라는 뜻으로 쓰인 겁니다. 그럴 때의 constitution은 바로 이제 국제기구 설립조약 이러한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영어권에서는 헌법의 의미로만 쓰이지 않고 또 국제법 학계에서는 이제 이런 의미로도 쓰인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의 결론은 뭐냐 하면은 이제 고유한 의미의 헌법에서는 통치 구조만을 이제 다루는 것이고, 그리고 헌법이라는 constitution이라는 그러한 단어의 유래도 바로 이러한 고유한 의미의 헌법과 연결된 걸로 우리가 추론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자, 이어지는 내용은 2부에서 보겠습니다.